잊혀진 원혼들의 피울음을 온전히 가둘 수 있는 마패가 과연 존재할까? 천재적인 두뇌의 암행어사 조진우는 빗자국이 엉겨붙은 낡은 마패를 쥔 채 조선의 잔혹한 어둠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간다. 그는 세상의 만연한 기만 속에서 차가운 이성과 법의학의 잣대로 억울한 죽음들을 날카롭게 해부해 나간다. 하지만 그의 서늘한 이성은 부처의 탈을 쓰고 짐승 같은 욕정을 채우는 타락한 악귀들과 멸문지화의 한을 담아 피를 토하듯 써내려간 기괴한 혈서 앞에서 거세게 시험받는다. 파헤칠수록 드러나는 치명적인 모순 속에서 자칫 한 걸음만 헛디뎌도 그는 지독한 원한의 늪에 영원히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드러난 진실이 조작된 거짓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파괴적일 때 정의의 칼날은 핏빛 심판을 멈추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복수인가? 아니면 짙은 절망 속에서 허무하게 산산조각 날 것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쉬어가고 싶은 순간, 이야기로 위로받고 싶은 시간에 세월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알을 따뜻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한양 도성 외곽. 낡은 기와집 안채에는 매캐한 묵향과 오래된 흙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평생을 기이한 골동품 수집에 바쳐온 늙은 학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 속에 든 물건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들었다. 그것은 조선 팔도를 호령하던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였으나 오랜 세월의 풍파를 맞은 듯 푸른 녹이 슬고 검붉은 핏자국 같은 얼룩이 기괴하게 엉겨붙어 있었다. 노인은 홀린 듯이 거칠고 차가운 청동 표면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묘한 전율을 느꼈다. 마패의 서늘한 기운이 피부에 닿는 순간 귓가를 때리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눈앞의 현실이 산산조각나며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다. 노인의 시야에는 알 수 없는 환영이 핏빛으로 물들며 잔혹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머리채가 휘어잡힌 채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젊은 여인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고 곧이어 억센 손길이 그녀를 차갑고 깊은 연못 속으로 무자비하게 짓누르는 끔찍한 광경이 이어졌다.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지독한 압박감에 노인은 자신의 목을 움켜쥐며 헐떡였다. 검은 흙탕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오는 듯한 생생한 질식감 속에서 여인의 한 맺힌 절규가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노인은 마치 자신이 좁고 폐쇄된 관 속에 산채로 갇힌 것처럼 사방에서 짓눌려오는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을 뒹굴었다. 뼈마디가 부서질 듯한 고통과 함께 심장이 나설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가 전신을 지배했고 허공을 향해 발버둥치던 그는 결국 피를 토하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난 노인은 미친 사람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겁지겁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오직 호롱불만이 스산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나 뼛속까지 파고든 서늘한 공포는 가시지 않았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마패를 바라보는 그의 두 눈에는 경악과 경외심이 교차했다.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피울음과 그 한을 풀어주려 했던 어느 외로운 사내의 지독한 집착이 이 쇳덩이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킨 노인은 서랍을 열어 서양에서 들여온 둥근 확대경을 꺼내 들고 바닥에 떨어진 마패를 다시 집어들었다. 녹슨 표면을 그저 세월의 흔적이라 여겼던 그는 확대경 너머로 드러난 미세한 자국들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말 3마리가 새겨진 앞면과 달리 평평한 뒷면에는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하기 어려운 정교하고 기이한 기호들과 숫자들이 무수히 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암호였다. 해시계의 그림자 각도를 나타내는 듯한 복잡한 선들과 시신의 부패 진행 시간을 계산하여 기록한 듯한 10간 12지의 배열들이 좁은 여백에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조진우,
그 젊고 지독했던 어사나리가 남긴 마지막 수사 기록이 틀림없구나 하고 홀로 중얼거렸다.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살인 현장의 참상 속에서도 결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산만으로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천재적인 수사관의 숨결이 확대경 너머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숫자와 기호들이 가리키는 파편화된 단서들을 하나씩 조합해 나가던 노인의 뇌리에는 30년 전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던 어느 낯선 고을의 풍경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원통한 죽음과 탐욕스러운 거짓말, 그리고 그 모든 기만적인 껍데기를 날카로운 논리로 베어버리려 했던 암행어사 조진우의 차가운 눈빛이 환영처럼 교차했다. 빛바랜 청동 마패에 새겨진 차가운 수리적 암호들은 이제 굳게 닫혀있던 시간의 문을 부수고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했던 피해 과거로 노인을 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자욱한 물안개가 음습하게 깔린 포구 마을에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해진 도포자락을 펄럭이는 그의 눈빛은 짙은 안개 속에서도 서늘한 광기를 품고 번뜩였다. 그는 조선 팔도를 떠돌며 억울한 원혼들의 피울음을 달래는 암행어사 조진우였다. 겉보기에는 초라한 떠돌이 선비에 불과했으나 그의 품속에는 서슬퍼런 어사출두의 권력을 상징하는 마패가 숨겨져 있었다. 조진우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코끝을 찔러오는 비릿한 피 냄새를 감지하고는 걸음을 재촉하여 곧장 관아로 향했다. 관아의 수령은 거드름을 피우며 탁자 위에 얄팍한 장부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며칠 전 뒷골목에서 목이 졸린 채 참혹하게 벌여진 관기 살인 사건의 기록이었다. 수령은 사건 당일 현장 근처에서 벌벌 떨며 붙잡힌 가난하고 병약한 서생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치정에 얽힌 단순한 홧김의 살인극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조진우는 무성의하게 작성된 수령의 검안 기록을 차가운 시선으로 천천히 훑어내렸다. 조잡한 문장들 사이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여인의 비명이 들리는 듯했다. 그는 장부를 매몰차게 덮으며 옥에 갇힌 그 서생이 진범이 아님을 즉각적으로 직감했다. 조진우는 수령의 나태함과 무능함을 매섭게 질책하며 당장 시신이 임시로 안치된 검안소로 안내할 것을 엄히 명했다. 갑작스러운 초라한 개개 호통에 관속들이 코웃음을 치며 막아서려 했으나 그의 품에서 서늘하게 번쩍이는 마패가 드러나자 일제히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차갑고 습한 창고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짙고 역겨운 시취가 확 풍겨왔다. 조진우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거적을 걷어내고 핏기 없이 창백하게 굳어버린 기생의 시신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무언록에 기록된 법의학의 원리대로 짙은 초조와 술찌개미를 당장 가져오라 지시하며 본격적인 제거만에 돌입했다. 관노들이 덜덜 떨며 가져온 강한 식초와 끓인 술찌개미를 죽은 여인의 시신목 주변에 꼼꼼하게 덮고 천천히 문지르자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던 미세한 피멍과 긁힌 자국들이 피부 위로 붉게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조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백한 목덜미에 선명하게 드러난 흉측한 상흔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것은 살고자 발버둥 친 여인이 범인의 손등을 핥히며 남긴 상처가 아니라 억센 가해자가 여인의 목을 잔혹하게 짓누르며 살갗을 억지로 파고든 날카로운 손톱 자국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뻗어 그 흉터의 깊이와 기울어진 방향을 아주 섬세하게 더듬어 나갔다. 조진우의 차가운 머릿속에서 치밀한 수리적 계산과 공간적인 추론이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시신의 목에 깊게 남은 손톱, 상처에 기울어진 각도를 세밀하게 살펴보니 살갗이 파고든 방향이 명백하게 위에서 아래를 향해 비스듬히 그어져 있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인 여인보다 체격이 월등히 크고 키가 훌쩍 큰 사내라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물리적인 증거였다. 현재 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병약하고 가련한 서생은 죽은 기생보다도 키가 반뼘이나 작고 뼈대가 앙상한 나약한 자였다. 체격이 그리 왜소한 자가 어찌 자기보다 큰 여인을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리누르며 억센 소나기로 목을 조를 수 있단 말인가. 결정적인 물리적 모순을 찾아낸 조진우는 죽은 여인의 발끝으로 시선을 차갑게 옮겨 진흙이 잔뜩 묻은 화려한 비단 신발을 관찰했다. 신발 밑창과 찢겨진 치맛자락 끝에는 누렇고 붉은 빛의 황토, 흙이 덩어리째 굳어 말라붙어 있었다. 관아에서 살인 현장으로 지목한 뒷골목은 온통 검은 진흙과 거친 모래가 뒤섞인 뎁지였고 옥에 갇힌 서생이 신은 낡아 빠진 집신에서는 이런 붉은 황토가 단 한 줌도 발견되지 않았다. 진짜 살인귀는 필시 근처의 황토밭을 거쳐 이곳으로 스며든 낯선 자이며 다른 곳에서 여인을 살해한 후 교묘하게 어두운 뒷골목에 시신을 유기한 것이 분명했다. 조진우는 거친 수건으로 손에 묻은 시큼한 식초와 흙먼지를 닦아내며 어두운 검안소 밖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서늘한 살기가 감도는 그의 매서운 눈빛을 마주한 수령과 관속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조진우는 수령에게 서생의 물리적인 무고함을 논리정연하게 짚어내며 당장 그 억울한 자를 차가운 옥에서 즉시 풀어주라는 추상 같은 어명을 내렸다. 법의학적이고 치밀한 증거 앞에서 무능한 관리의 얄팍한 탁상공로는 무참히 부서져 내렸다. 하지만 흉악한 진범이 여전히 이 짙은 안개 낀 포구마을 어딘가에 숨어 숨죽여 웃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조진우의 가슴을 한층 더 차갑게 짓눌렀다.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예리하게 손에 쥔 조진우는 마을 전체를 기괴하게 휘감은 지독한 물 한 개 너머를 꿰뚫어보듯 허공을 차갑게 응시했다. 가녀린 시신의 목을 짐승처럼 조른 잔혹한 솜씨와 너무나도 치밀하게 살인 현장을 위장한 간교한 수법은 결코 분노를 이기지 못한 우발적인 치정 범죄가 아니었다. 도난당한 기생의 값비싼 은비녀가 향한 어두운 경로를 역으로 치밀하게 추적해야만 이 끔찍한 진짜 괴물의 더러운 민낯을 완벽하게 들춰낼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도포 품속의 차가운 청동 마패를 다시 한번 굳게 움켜쥐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한 맺힌 피울음이 귓가를 맴도는 한 진실을 향한 그의 잔혹하고도 외로운 이성적인 추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조진우는 관아의 증거물 창고에 처박혀 있던 죽은 기생의 유품들을 하나씩 차갑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핏자국이 검게 늘어붙은 굵고 거친 막근 하나였다. 여인의 가녀린 목을 잔혹하게 끊어놓았던 그 흉기를 집어든 조진우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끈의 끝부분에 지독하게 단단히 매어진 매듭의 모양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백성들이 짐을 묶을 때 사용하는 평범한 방식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상대하는 뱃사막들이 밭을 내릴 때나 사용하는 특수한 올가미 형태였다. 바다의 짠내를 맡으며 평생을 배 위에서 뒹군 자가 아니고서야 이런 복잡하고 견고한 매듭을 단숨에 지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옥에 갇힌 병약한 서생 따위가 알턱이 없는 뱃사람들만의 은밀한 기술이 살인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셈이다. 조진우는 매듭의 거친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짙은 안개에 휩싸인 이 포구 마을의 음습한 뒷골목을 배회하는 이방인들의 얼굴을 머릿속으로 하나둘씩 떠올렸다. 진범은 분명 배를 타본 경험이 있으면서도 현재는 마을 어귀에 교묘하게 숨어 지내는 흉악한 물의 배일 것이 분명했다. 죽은 기생의 방을 샅샅이 뒤진 결과 그녀가 평소 아끼던 값비싼 은비녀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살인귀는 짐승 같은 욕정을 채운 뒤 여인의 숨통을 끊고 재물마저 탐내어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 자였다. 조진우는 수하로 거느린 무에 출중한 정보원을 은밀히 불러들여 장터 뒷골목의 은밀한 전당포와 밀거래꾼들을 샅샅이 뒤지라는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다.
피 묻은 은비녀가 헐값에 처분되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만이 어둠 속에 숨은 괴물의 꼬리를 밟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도였기 때문이다. 며칠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덜미를 잡힌 자는 놀랍게도 도포를 걸치고 부적을 팔러 다니는 남루한 행색의 떠돌이 도사였다. 전당포 주인에게 은비녀를 내밀다 잠복해 있던 조진우의 수하에게 덜미를 잡힌 그는 관아의 뜰에 무릎이 꿇린 채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버둥쳤다. 그러나 가짜 도사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소나기와 그을린 피부는 결코 돌을 닦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조진우는 대청마루에 차갑게 내려앉아 짐승처럼 헐떡이는 사내의 불안한 눈동자를 무심하고도 매섭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도수를 수련한다는 자의 손바닥에 어찌하여 거친 밧줄을 수없이 당겨 생긴 굳은 살이 흉측하게 박혀 있는가. 조진우의 서늘한 음성이 관아의 정적을 가르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사내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산속에서 약초를 캐느라 험한 일에 익숙해진 탓이라며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조진우는 가소롭다는 듯 짧은 냉소를 흘리며 소매 속에서 피 묻은 막근을 꺼내어 바닥에 툭 던졌다. 뱃사람들이나 쓰는 특유의 뗀 매듭을 본 순간 사내의 어깨가 눈에 띄게 크게 움찔하는 것을 조진우는 결코 놓치지 않았다. 물리적인 증거만으로는 이 교활한 자의 혀를 완전히 뽑아낼 수 없음을 직감한 조진우는 치밀한 심리적인 덫을 놓기로 작정했다. 내 놈이 진정 도가의 이치를 깨우친 도사라면 대답해보아라. 태극의 이치에 따라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방위는 동서남북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것은 음양오행을 다루는 자라면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할 지극히 기초적인 질문이었다. 그러나 가짜 도사는 갑작스러운 물음에 눈동자를 사시나무 떨듯 굴리며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내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고 결국 무지한 머리에서 쥐어짜낸 엉터리 방위가 그의 더러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고 말았다. 조진우는 단숨에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벼락같이 호통을 치며 가짜 도사의 얄팍한 거짓말을 무참히 박살냈다. 도가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조차 모르는 천박한 무례배가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뱃사람의 밧줄 매듭과 훔친 은비녀의 출처를 어찌 설명할 것인가. 서슬퍼런 논리와 치밀한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린 사내는 결국 살육의 밤에 벌어진 추악한 진실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실토하고야 말았다. 추악한 욕정으로 가련한 여인의 목을 졸랐던 진짜 괴물은 형틀에 묶여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피투성이가 되어갔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병약한 서생은 풀려나 조진우의 발밑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연신 절을 올렸다. 그러나 조진우의 굳은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이나 통쾌함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 하나의 억울함을 풀었음에도 인간의 바닥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법의학적 승리도 결국 서글픈 허무함만을 남길 뿐이었다. 살인귀의 처형으로 마을은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으나 조진우의 귓가에는 여전히 불길한 파공음이 맴돌았다. 거짓 도사가 신문 과정에서 흘렸던 기이한 목탁 소리에 대한 진술이 그의 차가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문의 진원지는 마을 외곽 험준한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보도사라는 오래된 사찰이었다. 그곳은 대가 끊긴 명문가의 부인들이 찾아가 백일 기도를 올리면 반드시 귀한 사내 아이를 점지해준다는 영험한 전설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조진우는 이 기적같은 소문 이면에 짙게 깔린 역겨운 기만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섣불리 관군을 이끌고 부처의 신성한 도량을 짓밟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하들을 은밀히 풀어 보도사로 흘러들어가는 쌀과 비단, 그리고 공양금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하기 시작했다. 조진우는 객주에 홀로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상단의 거래 장부들을 밤새도록 뒤적이며 무서운 집중력으로 숫자들을 맞추어 나갔다.
시장의 쌀값과 비단 시세를 사찰의 지출 규모와 교차 검증하는 그의 날카로운 붓 끝에서 부처의 자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형적이고 거대한 자금의 구멍이 서서히 그 추악한 형태를 드러냈다. 신도들이 바친 막대한 시주금의 절반 이상이 사찰의 보수나 구율에 쓰이지 않고 공중으로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조진우는 장부의 여백에 복잡한 산목을 늘어놓으며 이 사라진 재물들이 향한 은밀한 종착지를 역으로 추산해냈다. 그것은 바로 한양의 권력자들과 지방 탐관오리들의 기름진 배를 불리는 거대한 뇌물의 사슬이었다. 부처의 이름을 빌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 돈으로 조정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든 타락한 승려들의 간교한 수법에 조진우는 서늘한 분노를 삼키며 주먹을 굳게 쥐었다. 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 날 조진우는 우연을 가장하여 보도사에서 10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어느 지체 높은 양반가의 가마 곁을 스쳐 지나갔다. 바람결에 펄럭이는 부인의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에서 불상에 피우는 평범한 향내와는 전혀 다른 기이하고 들큰한 냄새가 그의 예민한 후각을 예리하게 찔렀다. 조진우의 걸음이 찰나의 순간 우뚝 멈춰섰다. 그것은 의서에서나 은밀하게 전해지는 만다라와, 즉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깊은 환각과 수면에 빠지게 하는 지독한 미학의 냄새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내며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다. 영험한 기도로 사내 아이를 점지해준다는 보도사의 기적은 결국 미학으로 힘없는 여인들의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짐승 같은 욕정을 채우는 타락한 승려들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각이었던 것이다. 부처의 자비로운 미소 뒤에 숨어 부녀자들을 농락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권력과 재물을 거머쥔 이 악마들의 소굴을 생각하자 조진우의 차가운 두 눈동자에는 전례 없이 날 선살기가 섬뜩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적들은 관아의 수령마저 돈으로 매수한 거대하고 교활한 세력이었기에 물리적인 증거 없이는 결코 단죄할 수 없었다. 조진우는 깊은 밤 어둠이 짙게 깔린 객주방 안에서 촛불을 밝힌 채 험준한 보도사의 지형도를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미학의 냄새와 사라진 장부의 숫자들, 그리고 승려들의 은밀한 동선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그는 사찰 내부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논리적으로 유추하기 시작했다. 철저하게 통제된 그 불모의 땅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미끼가 필요했다. 조진우는 수하를 시켜 인근 교방에서 가장 총명하고 담대한 2명의 기생을 은밀히 매수하여 데려오라 명했다. 그들은 억울한 사연을 품고 기적에 오른 자들로 관아의 부패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조진우는 2 여인에게 두둑하는 자를 내어주며 양반가의 귀부인과 여종으로 완벽하게 신분을 위장시켰다. 그는 여인들의 손에 붉은 연지가 듬뿍 담긴 작은 은장도를 쥐어주며 이 붉은색이 타락한 짐승들의 이마에 지옥의 낙인처럼 찍히게 될 것이라며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어둠이 걷히고 희뿌연 새벽, 동이 터오를 무렵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육중한 보도사의 일주문을 향해 흔들리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 사이로 조진우의 차가운 눈빛이 짙은 안개 너머의 불당을 매섭게 정조준하고 있었다. 이성은 뜨거운 분노를 차갑게 억누르고 치밀하게 계산된 수리적 논리가 마침내 부처의 탈을 쓴 악마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 들어가기 시작했다. 빛빛 연지로 물들게 될 참혹한 사냥의 시간이 사찰의 고요한 정막 속에서 마침내 막을 올린 것이다. 산안개가 짙게 깔린 이른 아침, 조진우는 허름한 평복 차림으로 보찜을 맨 채 보도사의 가파른 돌계단을 올랐다. 겉보기에는 불공을 들이러 온 평범하고 초라한 길손에 불과했으나 그의 예리한 2 눈동자는 사찰 전체의 구조를 맹금류처럼 날카롭게 훑어내리고 있었다. 그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를 핑계삼아 대웅전과 부속 정각들 주변을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합장하며 불경을 외는 척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사찰의 평면도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수리적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진우는 일정한 보폭을 유지하며 전각 외벽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발끝에 닿는 돛돌의 개수와 처마의 길이를 바탕으로 건물 외부의 전체 면적을 치밀하게 산출해낸 그는 이내 불당 내부로 들어가 참배객들 틈에 섞였다. 화려한 금빛 불상 앞에서 절을 올리며 그는 내부 공간의 가로세로 길이를 눈대중으로 은밀하게 측정했다. 바깥에서 걸으며 계산했던 외벽의 총면적과 지금 그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내부 방들의 총면적을 교차로 대조하는 순간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두 개의 면적 수치는 결코 일치하지 않았다. 겹겹이 세워진 두꺼운 목조, 벽면과 복도의 간격을 최대한 넉넉하게 빼고 계산하더라도 내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방 석장 크기의 거대한 빈 공간이 허공으로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조진우는 화려한 단청으로 위장된 벽면 어딘가에 그 어둠의 밀실이 웅크리고 있음을 확신했다. 건축의 구조적 기만을 꿰뚫어본 그의 수학적 추론은 탐욕스러운 승려들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 파놓은 지옥의 입구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기울 즈음 요란한 가마꾼들의 발소리와 함께 교방에서 매수한 두 명의 기생이 화려한 귀부인의 행색을 하고 보도사 마당에 당도했다. 짙은 비단 너울로 얼굴을 가린 그녀들의 자태는 타락한 승려들의 굶주린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가짜 주지승은 자비로운 미소를 역겹게 꾸며내며 아이를 점지해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여인들을 가장 깊고 으슥한 별당으로 깎듯이 안내했다. 조진우는 먼발치에서 그 가증스러운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며 사냥의 그물이 펼쳐지기를 기다렸다. 별당으로 들어가기 직전 조진우는 승려들의 눈을 피해 여종으로 위장한 여인의 소매를 살짝 스치며 은밀하고도 단호한 귓속말을 남겼다. 불상 뒤편 서쪽으로 난 두 번째 목조 벽면의 이음새를 샅샅이 더듬어라. 그곳의 깊이가 다른 곳과 다르게 비어 있을 것이니 붉은 연지를 바른 손으로 진입로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그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공간의 오차를 기반으로 도출해낸 가장 정확하고 치명적인 지령이었다. 여인은 보이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별당의 문이 닫히고 촛불만이 일렁이는 고요한 밀실 안에서 기생들은 조진우가 일러준 대로 숨죽여 불상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때 방 안의 향로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달콤하고 들큰한 연기가 그녀들의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듣던 대로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만다라화의 지독한 미약 냄새였다.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사지가 솜털처럼 무거워지는 공포 속에서도 여인들은 품속의 은장도를 꽉 움켜쥐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흐려지는 의식을 부여잡고 서쪽 벽면을 더듬던 여인의 손끝에 미세하게 어긋난 나무 틈새가 마침내 걸려들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벽이었으나 힘을 주어 누르자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좁고 어두운 비밀 통로가 그 흉측한 입을 벌렸다. 그러는 조진우의 수리적인 추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짐승처럼 번뜩이는 승려들의 눈빛이 다가오자 여인들은 소매에 숨겨둔 붉은 연지함을 떨리는 손으로 열어젖혔다. 환각에 취해 비틀거리는 척하던 여인들은 승려들이 탐욕스럽게 몸을 덮쳐오는 찰나 손가락에 묻힌 진한 핏빛 연지를 그들의 이마와 얼굴에 거침없이 지시겨 발랐다. 당황한 승려들의 비명소리가 밀실에 울려 퍼지는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별당의 문이 천둥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며 부서져 내렸다. 날이 시퍼렇게 선 환도를 빼어든 조진우가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며 어둠을 찢고 지옥의 문턱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별당의 문이 산산조각나며 들이닥친 조진우의 등 뒤로 수십 명의 관군들이 횃불을 치켜들고 분노의 함성을 내질렀다. 어둠 속에서 환각의 미학에 취해 짐승처럼 허덕이던 타락한 승려들은 갑작스러운 빛과 서슬퍼런 칼날 앞에 혼비백산하여 바닥을 뒹굴었다. 그들의 흉측하게 일그러진 이마와 뺨에는 기생들이 결사적으로 치시겨 바른 빛빛 연지가 선명한 낙인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조진우는 차가운 경멸이 담긴 시선으로 떨고 있는 악마들의 무리를 하나씩 굽어보며 무자비한 포박을 엄히 명했다. 환각의 늪에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일부 타락한 무리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겨둔 날부치를 빼어들고 관군들을 향해 거칠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진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서슬퍼런 환도를 휘두르며 가장 선두에서 흉악한 자들의 팔다리를 무자비하게 베어 넘겼다. 치밀하게 계산된 수리적 추론으로 조용히 시작되었던 수사는 이제 피와 살점이 사방으로 튀는 날 겉 그대로의 처절한 혈투로 변모하고 있었다. 거룩해야 할 불상 앞바닥에는 붉은 피가 질척하게 고여갔다.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불상 뒤편으로 비겁하게 도망치려던 가짜 주지는 조진우의 날렵한 발차기에 복부를 정통으로 얻어맞고 고통스럽게 고꾸라졌다. 그는 입가에 흐르는 붉은 피를 닦아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신성한 부처의 대리인이라며 오만한 목소리로 발악했다. 신성한 도량을 짓밟은 죄를 무엄하게 묻겠다며 뻔뻔하게 관군들을 향해 협박을 쏟아내는 그를 향해 조진우는 차가운 냉소를 흘렸다. 그리고는 품속 깊은 곳에서 거칠게 깎인 작은 나무 목탁 하나를 조용히 꺼내어 손에 쥐었다. 딱, 딱, 따다닥. 그것은 사찰에서 흔히 듣는 자비로운 불경의 박자가 아니라 살인 현장 근처에서 도사가 들었다고 진술했던 기괴하고 파괴적인 파공음이었다. 가짜 주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리며 사시나무 떨듯 흉하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조진우는 이 불규칙한 박자가 진짜 주지승을 어두운 지하에 가두고 고문할 때 악질적으로 사용했던 심리적 통제 수단임을 이미 꿰뚫고 있었다. 스스로가 만들어냈던 치명적인 공포의 소리가 역으로 범인의 정신적 방어벽을 산산조각내는 참혹하고도 완벽한 반격이었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무너져 내린 가짜 주지의 떨리는 자백을 바탕으로 관군들은 별당 밑바닥으로 뱀처럼 뻗어있는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 옥사를 힘겹게 열어젖혔다. 오물이 역겹게 썩어 들어가는 지독한 악취 한가운데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진짜 주지승이 무거운 쇠사슬에 짐승처럼 묶인 채 처참하게 발견되었다. 오랜 세월 빛을 잃었던 노승의 핏한 두 눈에서는 끔찍한 억울함과 회한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조진우는 서슴없이 자신의 도포자락을 찢어 피투성이가 된 노승을 덮어주었다. 보도사의 은밀한 밀실에서 오랫동안 자행된 끔찍한 쾌락과 사륙의 만행이 산 아래 포구 마을로 전해지자 처참하게 속아왔던 헐벗은 백성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무섭게 타올랐다. 녹슨 낫과 거친 몽둥이를 거머쥔 수백 명의 성난 군중이 짐승처럼 흉폭하게 울부짖으며 굳게 닫힌 일주문을 거칠게 박살내고 밀려들었다. 관군들조차 핏발선 백성들이 뿜어내는 그 거대한 살기의 해일을 도저히 막아낼 방도가 없었다. 통제력을 상실한 자들은 포박된 승려들을 끌어내 짓밟았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끔찍하게 붉게 물들이며 치솟는 거대한 불길 속에서 탐욕의 상징이었던 화려한 단청과 추악한 정각들이 매캐한 잿더미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피비린내와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참혹한 아수라장 한가운데 우뚝 선 조진우는 공권력의 철저한 부패가 초래한 잔혹한 사적 제재를 차갑게 지켜보며 고뇌에 잠겼다. 썩어빠진 관료들이 법의 저울을 비틀어버린 대가로 분노한 민초들이 짐승이 되어 피로써 원한을 씻어내는
이 비극적 현실이 그의 심장을 찌르듯 아프게 후벼 팠다. 며칠 후 조정의 추상 같은 어명이 떨어져 사찰의 막대한 불법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고 오염된 건물들은 형체도 없이 철거되었다. 지옥 같은 밀실에서 공포를 이겨낸 두 기생에게는 평생을 안락하게 보낼 막대한 보상금과 천민의 굴레를 벗는 면천의 은전이 정당하게 내려졌다. 조진우는 떠나는 여인들에게 묵묵히 목례를 건넨 뒤 다시 피 묻은 도포자락을 여미고 안개 낀 길을 홀로 나섰다. 그러나 서늘한 마패는 아직 가장 참혹한 원한이 남아있다는 듯 묵직하게 박동했다. 음산한 가을비가 잿빛 하늘을 가르며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해질녘 관아의 높고 견고한 문지방 위로 앙상하고 핏기 없는 마른 손 하나가 불쑥 올라왔다. 온몸을 낡고 더러운 넝마로 칭칭 감은 늙은 거린이 진흙탕을 벌레처럼 기어와 조진우의 가죽신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비에 젖어 산발이 된 백발 사이로 번뜩이는 노파의 두 눈동자에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도끼처럼 응어리진 지독한 원한이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품속에서 검붉게 말라붙은 천조각 하나를 꺼내어 비명 같은 곡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처절하게 치켜들었다.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뜨거운 선혈을 쥐어짜내어 거칠게 휘갈겨 쓴 소름 끼치는 혈서였다. 노파는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목소리로 현재 이 지역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상 임대감이 과거 자신의 가문을 잔혹하게 짓밟은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절규했다. 30년 전 그 악마 같은 자가 가문의 재산을 송두리째 탐내어 일가 친척 9명의 목숨을 벌레처럼 무참히 참살하고 자신마저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다는 끔찍한 고변이었다. 조진우는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노파의 참혹한 절규를 묵묵히 경청했다. 조진우는 빗물에 젖어 쓰러지기 직전인 노파를 객주로 거두어 따뜻한 방에 눕히고는 촛불을 밝혀 탁자 위에 그 흉측한 혈서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거칠게 찢긴 삼배천 위에는 오래전 말라붙은 검붉은 핏자국들이 원혼들의 비명처럼 기괴한 형태의 글귀들로 엉겨붙어 있었다. 참혹한 사륙의 밤을 묘사한 문장들은 분노로 심하게 떨려 있었으나 조진우의 예리하고 차가운 눈빛은 글 내용에 담긴 뜨거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붓끝이 지나간 미세한 흔적과 힘의 방향에만 날카롭게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서랍에서 둥근 확대경을 꺼내어 혈서의 획 하나하나를 마치 시신을 거만하듯 집요하게 뜯어보기 시작했다. 조선의 일반적인 선비들이 붓을 쥐는 정통적인 방식이라면 글씨의 획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굵고 무거워지며 아래에서 위로 치켜 올릴 때는 얇고 가벼워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다. 그러나 탁자 위 혈서에 남겨진 기괴한 필적은 그 모든 보편적인 분놀림의 이치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었다. 아래로 내리긋는 선은 파르르 떨리며 힘없이 희미했고 반대로 위로 뻗어나가는 회계는 억지스러운 강한 압력이 깊게 짓눌려 있었다. 조진우는 확대경을 내려놓고 스스로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허공에 움직여가며 글씨를 쓰는 시랩을 천천히 반복했다. 근육의 움직임과 관절이 꺾이는 각도를 치밀하게 계산한 끝에 도출된 결론은 명확하고도 섬뜩했다. 이 기형적인 붓자국은 본래 왼손잡이인 자가 자신의 진짜 필적을 철저하게 감추기 위해 억지로 오른손을 사용하였었거나 누군가의 억압에 의해 방향을 뒤틀어 적어 내려간 자규적인 흔적임이 틀림없었다.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혈서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지독하게 차갑고 교활한 계산이 뱀처럼 선리를 틀고 있었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어찌하여 자신의 본래 필체를 이토록 교묘하게 숨기려 애썼단 말인가. 조진우의 차가운 눈동자가 방문 너머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잠든 늙고 비참한 노파를 향해 조용히 번뜩였다. 그녀가 쏟아낸 구구절절한 눈물과 피 맺힌 원한의 말들은
거짓이 아닐지라도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숨겨진 본질은 그녀가 주장하는 단순한 피해자의 모습과는 기괴하게 어긋나 있었다. 조진우는 사소한 먹물의 흔적 하나에서부터 이 낡고 거대한 복수극의 치명적인 모순을 날카롭게 감지해냈다. 혈서의 진위와는 별개로 30년 전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주동자로 지목된 거상 임대감이라는 인물은 이미 조진우의 비밀스러운 수사망에 깊숙이 걸려든 상태였다. 겉으로는 포구마을의 상권을 장악하고 구휼미를 베푸는 자비로운 덕망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그 막대한 부의 이면에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소금, 밀거래의 그림자가 독버섯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조진우는 암행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관아의 포졸들을 은밀히 조종하여 임대감의 상단 주변을 파리떼처럼 끈질기게 맴돌며 서서히 심리적인 압박망을 좁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년 전에 낡고 썩은 원한을 캐내기 이전에 현재 임대감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거대한 밀수범죄의 숨통을 먼저 끊어버리기로 차갑게 결단을 내렸다. 피로 쓰인 조작된 혈서의 비밀과 거짓된 미소 뒤에 숨은 거상 임대감의 추악한 민낯이 거대한 폭풍의 전야처럼 고요하게 맞부딪히고 있었다. 조진우는 깊은 밤 촛불을 불어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서늘한 청동 마패를 쓰다듬으며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무자비한 사냥을 조용히 그러나 지독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조진우는 관아의 포졸들을 은밀히 움직여 임대감의 거대한 상단 주변을 빈틈없이 에워싸며 숨통을 서서히 조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포구의 치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실상은 상단을 오가는 모든 물자의 흐름을 낱낱이 감시하고 거상 일당의 신경을 긁어대기 위한 치밀한 압박 전술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삼엄한 감시망에 숨이 막힌 임대감의 수하들은 극도의 초조함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연발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진우는 객주 마루에 앉아 먹잇감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어 허둥대는 그 초라한 꼴을 맹금류처럼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임대감을 무너뜨리기 위해 관아의 무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과학적 물증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깊은 밤, 첩자로 심어둔 짐꾼을 통해 임대감 저택 안뜰의 화단에서 남몰래 퍼온 흙 한 줌이 조진우의 탁자 위에 놓였다. 그는 맑은 물이 담긴 사기 그릇에 그 거무스름한 흙을 천천히 풀어넣고는 잘 익은 밥알 몇 개를 수면 위로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 일반적인 화단의 흙이라면 밥알이 바닥으로 가라앉아야 마땅하나 그릇 속의 밥알들은 기괴하게도 둥둥 떠올라 수면 위를 맴돌았다. 조진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흙 속에 다량의 소금기가 스며들어 물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음을 증명하는 명백하고도 물리적인 증거였다. 임대감의 화려한 저택 지하, 어딘가에 나라의 법을 어기고 막대한 물을 축적하게 해준 거대한 밀수, 소금 창고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음이 이 작은 밥알들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거대한 죄악의 뿌리를 확인한 조진우는 이제 노파의 혈서에 얽힌 30년 전에 잔혹한 사륙국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조진우는 남루한 장삼을 걸치고 낡은 중립을 깊게 눌러쓴 채 떠돌이 관상쟁이로 완벽하게 신분을 위장했다. 그는 방울을 흔들며 거리를 배회하다가 임대감의 거대한 저택과 담장을 나란히 하고 있는 허름하고 버려진 도관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진 도관마당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다. 조진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담장 주변의 지형을 낱낱이 살피며 저택의 지하 소금 창고와 이 버려진 도관을 연결하는 은밀한 통로의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도관 깊숙한 곳, 거미줄이 어지럽게 쳐진 낡은 사당 안으로 스며든
조진우의 시선이 바닥에 깔린 깨진 전돌 사이에 미세한 틈새에 머물렀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다른 곳들과 달리 그 주변부만 누군가 발을 끌며 지나간 듯 묘하게 반질반질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칼끝으로 틈새를 찔러 지렛대처럼 힘껏 들어 올렸고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무거운 전돌이 열리며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밀실로 향하는 가파른 계단이 그 흉측한 입을 벌렸다. 임대감의 추악한 비밀이 숨겨진 지옥의 입구를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습하고 역겨운 곰팡내를 풍기는 좁은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자 사방이 막힌 차가운 석실 한가운데 거대하고 기괴한 형태의 청동 향로 하나가 기괴한 괴수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향로 주변에는 시뻘건 녹이 슬어 있었고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육중한 크기는 좁은 밀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조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청동 향로의 차가운 표면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내부의 구조를 가늠하기 시작했다. 이토록 거대한 물건을 굳이 은밀한 지하 밀실에 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의 차가운 머릿속에서 치밀한 추론이 회전했다. 그는 허리춤에서 단단한 쇠조각을 꺼내어 거대한 향로의 배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신중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텅 빈 쇳덩어리라면 맑고 높은 타공음이 석실 전체에 길게 울려 퍼져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조진우의 쇠조각이 향로의 아랫부분을 강하게 때리는 순간 마치 진흙더미를 치는 듯 둔탁하고 먹먹한 파열음이 둔하게 울려 퍼졌다. 넹, 댕 하는 맑은 소리 대신 퍽, 퍽 하는 불길한 마찰음이 귓가를 때리자 조진우의 서늘한 두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번뜩였다. 그 둔탁한 음향은 거대한 청동 향로의 밑바닥이 결코 비어있지 않음을, 그 안에 무언가 밀도가 높고 무거운 고체 덩어리가 꽉 들어차 있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음향학적 증거였다. 30년 전 피비린내 나는 사륙극이 벌어진 직후 자취를 감추었다는 멸문지와의 희생자 조진우는 직감적으로 이 육중한 쇳덩어리 속에 가련한 인간의 백골 시신이 잔혹하게 유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과학적 추론을 통해 찾아낸 이 참혹한 무덤 앞에서 암행어사의 차가운 이성마저 지독한 한기의 전율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밀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땀범벅이 된 관군들이 거대한 청동 향로를 쇠망치로 힘겹게 부수고 뜯어내자 그 안에 웅크린 참혹한 백골 시신이 마침내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다. 썩어 문드러진 의복 사이로 앙상하게 드러난 뼈마디들은 30년이라는 잔혹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증명하듯 흉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거린 노파는 처절한 비명을 내지르며 바닥에 고꾸라졌고 저 앙상한 백골이 거상 임대감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자신의 불쌍한 조카라며 피눈물을 쏟으며 땅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노파의 한 맺힌 절규가 밀실의 차가운 벽을 타고 메아리 쳤으나 조진우의 서늘한 두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잃지 않았다. 그는 피 묻은 도포자락을 걷어붙이고 쪼그려 앉아 바스라질 듯 낡은 뼈 조각들을 마치 복잡한 삽목을 맞추듯 하나씩 정교하게 짜맞추기 시작했다. 뼈의 굵기와 골반의 형태를 묵묵히 쓸어내리던 그의 손길은 이내 죽은 자의 두개골과 목 아래 쇄골 부근에서 멈춰섰다. 차가운 이성의 빛이 번뜩이는 그의 시선 끝에는 죽은 자가 남긴 결정적이고도 침묵의 진실이 깃들어 있었다. 조진우는 두개골의 턱뼈를 조심스럽게 벌려 어금니의 마모 상태를 돋보기로 집요하게 살폈다. 30년 전 참혹하게 살해당했다는 노파의 조카는 당시 20살을 훌쩍 넘긴 장성한 청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두개골의 어금니는 갓 돋아난 듯 끝이 뾰족했고 씹는 면의 마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선의 적박한 음식 문화를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치아 상태는 10대 중반을 넘기지 않은
어린 소년의 것이라는 확고한 법의학적 결론이 도출되었다. 죽은 자의 뼈는 노파의 말이 거짓임을 명백히 폭로하고 있었다. 이어서 조진우의 날카로운 손끝이 백골의 오른쪽 쇄골 부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형적인 뼈의 비우 흔적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것은 과거의 뼈가 완전히 부러졌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어긋난 상태로 암으로 붙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치유의 흔적이었다. 노파의 조카는 생전에 뼈가 부러지는 험한 사고를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조진우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핏발선 눈으로 통곡하는 노파를 차갑고도 매섭게 내려다보았다. 치밀한 과학적 추론이 만들어낸 서늘한 진실의 칼날이 마침내 번뜩이기 시작했다. 이 뼈는 결코 20살이 넘은 청년의 것이 아니며 우측 쇄골이 처참하게 부러졌다가 아문 흔적이 흉측하게 남아있다. 조진우의 차가운 음성이 좁은 밀실의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그는 품속에서 임대감 저택을 압수수색하며 찾아낸 낡은 의원 진료 기록부를 꺼내어 바닥에 매몰차게 집어던졌다. 그 기록부에는 30년 전 임대감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어린 아들이 말을 타다 떨어져 오른쪽 쇄골이 심하게 부러졌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충격적인 사실, 앞에 노파의 짐승 같은 통곡 소리가 일순간 숨을 멈춘 듯 기괴하게 또 끊겼다. 이 참혹한 청동 쇳덩어리 속에 갇혀있던 가련한 백골은 내년의 억울한 조카가 아니라 바로 30년 전 감쪽같이 실종되었던 임대감의 어린 친아들이 틀림없다. 조진우의 벼락 같은 호통의 밀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뼈 조각이 들려준 서늘한 진실 앞에서 노파의 흉측한 위장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남편인 임대감에게 가문이 멸문당하는 참극을 겪고도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진짜 아내. 그녀는 자신을 배신하고 가족을 도륙한 지독한 원수를 가장 잔혹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끔찍한 악마와 결탁한 것이 분명했다. 오직 복수라는 지독한 맹목에 사로잡힌 어미는 제 뱃속으로 10달을 품어 낳은 가여운 친아들의 목을 제 손으로 무참히 졸라 죽였다. 그리고 그 시신을 임대감의 밀실 향로 속에 교묘하게 유기하여 훗날 멸문의 원수인 남편을 조카 살해범으로 완벽하게 파자맬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무기로 삼은 것이다. 조진우는 혈서의 어색한 필적이 억지로 붓을 꺾어 쓴 어미에 떨리는 죄책감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법의학적 진실이 흉악한 범죄를 명백하게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조진우의 가슴속에는 지독한 구역질과 함께 짙은 허무함만이 검게 밀려들었다. 복수라는 이름의 광기는 피부치마저 찢어 발겼다. 먹구름이 낮게 깔린 처형장에는 숨막히는 정막과 함께 비릿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한때 포구마을의 모든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왕처럼 군림했던 거상 임대감은 형틀에 묶인 채 처참한 몰골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탐욕으로 번뜩이던 두 눈은 죽음의 공포 앞서 초점 없이 흐리멍덩하게 풀려 있었다. 조진우는 서늘한 마패를 품에 품은 채 먼발치에서 이 끔찍한 파멸의 끝을 묵묵히 지켜보며 서슬퍼런 처형의 북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망나니의 칼춤이 번뜩이고 임대감의 목이 땅에 떨어지는 찰나 군중의 맨 앞줄에 서 있던 늙은거린 노파의 입에서 짐승 같은 기괴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오직 복수만을 위해 지옥불 속을 맨발로 걸어온 어미의 참혹하고도 슬픈 환희였다. 그러나 원수의 피가 바닥에 흩뿌려진 순간 그녀를 지탱하던 지독한 도끼와 맹목적인 살해마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허무하게 꺼져버렸다. 남편을 죽이기 위해 제 뱃속으로 낳은 가여운 친아들의 목을 제 손으로 졸랐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마침내 그녀의 남은 이성을 산산조각내며 덮쳐왔다. 노파는 핏발선 눈으로 하늘을 한번 우러러보더니
품속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녹슨 은장도를 꺼내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목을 깊게 찔렀다. 검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치며 그녀의 남루한 녹말을 처참하게 적셨다. 비명을 지르는 군중들 사이로 쓰러진 그녀의 입가에는 고통 대신 기묘하고도 서글픈 평온함이 번져 있었다. 30년을 끌어온 지독한 피해 연쇄는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가장 비참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채 그 끔찍한 막을 내린 것이다. 이 처절한 광경 앞에서 관군들조차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조진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진 두구의 시신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서늘하고 완벽했던 수리적 추론과 법의학적 지식은 추악한 거짓을 베어내고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어떤 차가운 논리도 이미 썩어 문드러진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거나 복수라는 이름의 광기가 낳은 이 끔찍한 비극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절대적인 권력과 예리한 지성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한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절감하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하며 피비린내에 나는 처형장의 붉은 자국들을 차갑게 씻어내리고 있었다. 조진우는 품속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청동마패를 꺼내어 어루만졌다. 억울한 자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지켜들었던 이 쇳덩어리가 지금은 수많은 원혼들의 저주와 한이 엉겨붙은 지독하게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는 길게 탄식하며 마패를 다시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다. 안개 낀 포구마을을 뒤로하고 고독하게 걸음을 옮기는 젊은 암행어사의 뒷모습 위로 결코 씻어낼 수 없는 시대에 깊은 슬픔과 회한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벼락이 치는 듯한 파공음과 함께 눈앞에 핏빛 환영이 유리창처럼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다. 한양도성 외곽의 낡은 안채. 늙은 학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미친 듯이 박동하고 있었다. 환상 속에서 맡았던 비릿한 피냄새와 서늘한 안개의 촉감이 여전히 살갗에 생생하게 들러붙어 있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부여잡으며 방금 전 자신이 겪은 그 끔찍한 지옥의 풍경이 단순한 악몽이 아님을 직감했다. 학자의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낡고 푸른 청동마패에 머물렀다. 확대경 너머로 보였던 뒷면의 기괴한 흠집들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그 지독한 비극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했던 조진우라는 사내에 억눌린 핏빛 눈물이었음을 그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노인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떨리는 손길로 마패를 주워 올려 튼튼한 오동나무 상자 깊숙한 곳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굵은 쇠자물쇠를 굳게 채워 그 끔찍한 한의 굴레를 영원히 봉인해버렸다. 그것만이 피에 젖은 과거를 위로하고 자신의 남은 생에 작은 평온을 허락하는 유일한 길이었다.